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불자 되고 어차피 이제 신용도 못 쓰게 된다고 회생 전에 큰 탕 한번 화려하게 치고 신청하려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죠? 한 10몇 년 전쯤에는 그런 게 통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불법 작업대출이나 카드깡 같은 거 한번 잘못하시면 본인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공범 처리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깡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함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개인회생하는 김에 크게 한번 이득을 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신불자 되고 채무 다 털어준다고 회생 전에 대출을 한도 나오는 대로 다 받고 카드 한도 되는 족족 전부 결제하고 그러시면 안되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시 생각하여 이득이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곳이지, 어디까지나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고도 진행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회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되려 도박이나 주식, 코인, 온라인 게임 같은 사행성 채무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처음부터 회생으로 이 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저런 사행성 게임이나 투기 등에 중독이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자금이 필요해서 손을 벌리다가 대출이 늘어나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결국 부도가 나버린 것과, 처음부터 개인 회생을 염두에 두고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불법 대출이나 동시대출, 작업대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나서 회생을 신청하는 것, 두 가지 중에 단연코 후자가 훨씬 기각의 사유가 높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사행성 채무의 경우, 기각이 되었을 경우 항고를 하면 거의 항고가 받아지지만, 후자의 경우 이런 불법적인 대출 같은 것들로 고의로 채무를 늘렸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도 기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을 정도이니까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이 카드깡이라는 녀석인데요. 카드깡이라는 것은 급하게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 서비스 한도는 없으나 신용카드 결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카드로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산 뒤 다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카드깡이라는 것을 모르신 분은 여기서 영상을 그만 보시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카드깡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바 혹은 금 파생 상품 결제하는 골드깡, 타인의 세금이나 과태료, 건보료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국세깡,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의 카드 결제, 이게 제일 일반적인 상품권 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일반 매장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의 명품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카드로 결제한 후 실물을 중고로 거래하는 게 가장 손쉽게 하는 오리지널, 진짜 찐으로 카드깡이죠. 큰 카테고리로 4가지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건들이라 배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나머지는 렌탈이나 가전제품 깡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뇌구제 관련 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깡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딱 한 달만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이 카드로 오늘 100만원어치를 결제하고 나서 내가 얻는 재화를 직접 현물로 받아서 중고에 판매하는 경우 원래 정상가액에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아서 85에서 90만원 정도의 현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원어치를 사서 다시 되팔고 한 80에서 90 정도 남긴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 현금을 사용하고,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카드깡을 한 거니까 다음 달 그럼 또 내가 이제 100만원어치 결제한 거에 대한 카드값 결제일이 도래할 즈음 새롭게 카드값을 내기 위한 카드깡을 실행합니다. 해당 작업을 몇 바퀴 돌고 나면 결국 누적 신용카드값을 못 내는 시기가 다가올 때 해당 카드는 리볼빙으로 돌리고 다시 또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새로운 카드로 카드깡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카드를 리볼빙으로 돌릴 시점쯤 직접 카드사에서 해당 리볼빙 및 현금 서비스 등을 카드론으로 갈아타라는 연락이 옵니다. 자, 카드사도 참 하이에나 같지 않나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카드값을 보고도 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니, 그렇게 카드론으로 카드 결제 예상액을 전부 돌리고 나면 놀랍게도 새롭게 카드 한도가 리셋이 됩니다. 내가 카드론 받아서 카드값 다 결제했잖아요. 그렇게 이번 카드깡과 리볼빙 한도조차 꽉 차면 이 시점에 대출을 한번 실행을 해서 카드 실적이랑 카드론을 받으면요, 신기하게도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더 돌렸죠. 카드론도 받고 대출 받은 걸 카드론도 또 갚고 카드값을 또 갚고 나면 또 카드 한도가 나오죠. 그럼 또 카드깡을 실행해요.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소득이 없는 일반 전업주부도 대출이 1억 가깝게 나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단 한 번도 직장 생활도 해보신 적 없는 어르신들이나 주부분들이 대출을 1억, 2억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런 식의 카드깡으로 발생시킨 채무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카드깡으로 채무를 늘릴 경우의 리스크는 일단 첫 번째,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해당 카드깡이 불법적인 점을 들어서 기각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카드사에 카드깡의 사실을 통보하여 카드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깡으로 현물을 현금화한 현금의 사용처, 한마디로 내가 카드로 물건 산 거를 되팔아서 받은 현금 있지 않습니까? 이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이력을 남기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카드깡 내역의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카드깡을 사용한 금액 전액만큼 오르게 되죠. 마지막 카드깡 썼을 때 세 번째 리스크는요, 회생이 아닌 파산의 경우 카드깡의 사용처 소명을 하여도 불법적인 요소로 인한 재량면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수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카드깡을 진행하신 분들은 회생 및 파산 진행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본인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이렇게까지 어려운 카드깡을 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좀 다 오랜 기간 큰 금액으로 카드깡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여기서 꼭 불법 업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불법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깡의 4가지 유형 있죠. 카드깡의 4가지 유형 다 동일한 것은 카드 결제만 이루어진다 뿐이고, 대행해주는 업체가 본인들 수수료 빼고 현금만 계좌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아니면 그 사람 명의의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것으로 주게 됩니다. 첫 번째, 골드바 혹은 파생상품 카드 결제하는 골드깡의 경우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앞에 가면 골드바 자판기로 하는 게 있대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가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그 골드바 자판기가 대표적인데, 실제로는 어떠하냐면 실물로 금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업체 측에서 우리를 통해서 금을 사서 되팔면 수수료 떼고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을 가상의 사업자를 만들고 자금 세탁만 하는 거예요. 그 어디도 실제로 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업체는 수수료를 하는 명목으로 카드 매출금을 세탁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수수료가 적게는 15%에서 40%까지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100만원짜리 금을 사면은 60만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국세깡은 국세 체납으로 신불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신용카드 한도는 많은데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중간업자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법의 세계는. 그 중간업자가 현재 국세 및 4대 보험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의 체납을 너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수수료 떼고 얼마 주겠다 하면서 카드깡을 해줍니다. 그 국세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네 대신 세금 결제해줬으니까 얼마를 달라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말 기적의 창조 경제죠. 국세 및 4대 보험이 카드 결제가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상품권깡도 업체가 있더라고요. 실제 실물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디지털 상품권이나 1년 번호만 구매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업체가 수수료를 떼고 예를 들면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내 카드로 결제하고 내가 그 상품권의 1년 번호를 알려주면 내 계좌로 80에서 85만원 정도를 입금해주는 형태죠. 여기까지 이렇게 3가지 방법은 전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법 행위들입니다. 충분히 본인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멈추시고 반성하세요. 마지막 4번째 방법, 내가 직접 내 카드로 물건을 사서 당근이나 뭐 중고거래 등으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 깡이긴 해도 막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귀엽고, 법원에서도 금액 액수만 크지 않고 그렇게 되팔아서 생긴 현금의 사용처만 잘 밝히면 법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카드깡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쪽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싶은 내용이긴 하군요. 정말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일을 찾아낸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범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원이고요. 이를 심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판사님이에요. 본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판이며, 내가 법원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카드깡이나 불법 대출을 검색하다가 알고리즘의 노예로 이 영상까지 오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비탈출 우회전 채널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중채무의 연쇄는 개인회생으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